박주영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 서울지방변호사회라는 공간에서 이런 강연회를 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 오상종 단장님께서 같이 해보자라는 제의를 하셨고, 또 이 공간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상징과 같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위인들 중에 넘버 원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위인전도 많이 알려주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시키고 또 자기 스스로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안 당하셨으면 어땠을까? 아빠 5.16은 왜 일어났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경에 김문수 그 당시 이제 지사님이라고 여쭤봤는데, 지사님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파는 공부를 하는데 우파는 공부를 안 하잖아. 자유를 배우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은 많이 늦습니다. 지금부터, 늦었지만 지금부터 많이 배우고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기울어진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부터 올 초 봄에 저와 제가 부탁드리고 흔쾌히 저와 함께 이 긴 동행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한 시간쯤 하면 돼. 아니에요. 축사. 그 좌파는 세뇌를 하고요, 우파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 좌파들의 세뇌가 워낙 교묘하고 그럴듯해서 잘 넘어갑니다. 좌파는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따로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위에서 교시 내려오는 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지금도 솔방울로 수류탄 투척했다고 믿고 있는 게 대한민국 좌파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도대체 왜 5.16 같은 걸 했을까? 그게 쿠데타 같은 거는 분명한데 왜 이렇게 계속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자유파의 올바른 길을 찾아가죠. 좌파는 닫혀있고 우파는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만이 궁극적으로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 한 가지만 확실하게 견지할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김일성이가 평생 그 3번의 실패를 했어요.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이 경쟁에서 졌습니다. 김일성이는 박헌영이 또 스탈린, 마오쩌둥의 도움까지 받아서 어떻게든 한반도 전체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막아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게 김일성의 첫 번째 패배죠. 두 번째는 6.25 전쟁에서의 패배. 일주일이면 끝낼 거라고 확신하고 밀고 내려왔는데 결국은 완전히 패배해서 거의 망할 뻔하다가 살아났죠. 그거는 한미동맹의 승리였어요. 세 번째 패배는 뭐냐?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의 목숨을 건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이가 패배합니다. 그 체제 경쟁에서의 패배 이후에 김일성 집단은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시족주의 수준으로 그리고 사회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핵무기 아니면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저는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생각할 때나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를 생각할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 김일성 집단, 스탈린, 마오쩌둥 집단과의 체제 경쟁에서 최전선에 나서 싸운 자유파 전사들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도 바로 그 자유파 전사로서의 전쟁의 승리를 통한 건국이었고 근대화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특출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종북주사파와의 투쟁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이념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북주사파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해서 최종적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이 공산주의의 종말을 우리가 마침내 매듭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박정희를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웅을 다시 재현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종북주사파와의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임할 거냐, 어떤 전략 전술로 임할 거냐에 대한 풍부한 사례와 경험과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김용산 기자한테 제가 맡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앞서 한 번 더 하자. 보기 좋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두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하면 단 한 번도 상중아 너 힘들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알았어. 넌 질러. 수습은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잘 지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7년을 함께 고군분투하며 싸우신 우리 손상대 교수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상대입니다. 광장에서 소리 못 치다가 살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2016년부터 이렇게 얼굴이 익힌 우리 동지들이 많이 보이고 보다 오랫동안 못 뵌 분도 많이 보고 참 반갑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저는 100번, 1000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축사할 그 계제는 안 됩니다만 제가 짧게라도 뭔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상정 단장님의 요구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오상정 단장과 박준 변호사님 너무나 고맙고요. 이 기자는 오늘 강연을 하신 우리 김용산 대기자님은 근대 역사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를 빼고는 거기에 가담부터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혜택을 빨갱이들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표면이나 박정희 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민주당, 야당, 좌파, 종북 좌파 전부를 통틀어서 그들이 과연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비판만 하면 뭔가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라 이런 짧은 생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우파에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이런 특강이나 이런 강연들이 많이 아마 실행이 되면 방금 아까 고승구 박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근대 역사에 대한 교육이 장착이 되지 않으면 좌파들의 선동술에 100% 속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2016년 이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해외까지 나가서 교포들도 만나봤더니 이재명의 말에도 속고 문재인 말에도 속고 현재 민주당, 야당, 조국 다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 계몽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동문회나 모임에 가면 꼭 그 좌파들 몇 명이 끼어 있는데 저보고 아이고 거부 형님 거부 아우 이래. 어이 빨갱이 이리 와봐.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사색을 하면서 아니 왜 이런 데서 빨갱이라네요. 니는 나를 거부를 하면서 내가 네 빨갱이 기분 나쁘냐고.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빨갱이로 불러줄 테니까 너는 나를 거부로 불러도 상관없다. 그랬더니 다른 용어로 불러주면 좋겠는데 빨갱이를 듣기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정립을 했습니다. 이제 좌파다 전국 좌파다 뭐 이런 좌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반대편에서 방국가 세력들을 모조리 빨갱이로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죄송하지만 고등학교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주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당시 포항 제철공고가 유망한 고등학교로 만들어주셨는데 선거 이후에 금호공고하고 두 개가 완전히 이제 이름조차도 생소한 학교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린 시절에 그 꿈을 심어준 박정희 대통령 제 가슴 속에는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포항 제철을 만들 때 반대하고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반대하고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반대하고 구미공단 지을 때 반대하고 너희들은 김대중부터 오늘 시간까지 전부 다가 대한민국 발전에 반대밖에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일단 경부고속도로 출입을 하지 말고 포항 제철을 만든 철로 만든 차나 비행기나 열차나 이런 거 타지 마라. 그리고 미안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도 반대했으니까 전기도 쓰지 마라. 그리고 그보다 더한 건 구미공단 그리고 수많은 공단을 지을 때도 반대했으니까 전자제품도 쓰지 마라. 너희들이 살 곳은 북한밖에 없다. 여기 제가 글을 써서 막 뿌린 적도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대한민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했던 영웅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보통 좌파들은 잘한 거 9개는 무시해버리고 못한 거 하나만 물고 들으십니다. 우파는 반대예요. 잘한 거 9개를 자랑하고 못한 거 하나를 그냥 덮어줘야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생적 빨갱이가 있고 살아가면서 빨갱이 된 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DNA가
자생적 발계,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이미 태어났을부터 그런 DNA를 태어났기 때문에 개가천선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이지만 적어도 내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이런 통치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이재명, 조국 그리고 종북 좌파 쓰레기들을 싹 쓸어 담아주면 내 가슴에 한이 풀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좌파들의 폭동이 예고되겠습니다. 이판 사판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진행도도 하달이 됐고요. 저는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강연에서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이 전해주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 위대한 업적을 좀 들으시고 10분의 1이라도 그 능력을 벤치마킹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쓰레기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쪼록 저는 또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 종북 쓰레기들 처단하고 자라나는 후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시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종북 발견이들이 싹 사라지면 우리 모두 다시 진짜로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높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강화문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서 그걸 갖고 좌파들하고 육박전을 벌이든지 총격을 하든지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그걸 지켜내야만 다시는 이런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김영삼 대기자님의 좋은 강연 들어보시고 혼자 사귀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널리 전파하셔서 함께해서 좋은 지식으로 우리 종북 발견이들을 주저앉히는 데 큰 힘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점차 이제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원래 우리 자유대한민국당 유튜브 실시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모 방송국에서 우리 실시간을 보겠노라고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저희 이 강의를 가지고 뉴라이트 강의가 뭐 그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청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고 강의를 대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 상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공격을 받는다면 제가 기꺼이 그럼 우리는 따로 할게. 제가 어제 여기 아침 8시 대관을 급하게 했는데 주말 동안 얼마나 애가 탔던지 그래서 지금 서대문 쪽에 처음 있는 체육센터 가서 어디 있냐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가신 분들은 가신 김에 그 체육문화센터 구경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미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에서 5회에 걸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피날레는 우리 오승국 박사님이 해주셨고 그런데 그때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몰랐던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여러 다각도로 바라보시는 걸 보고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게 뭐 주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정희 대통령으로 국한을 해서 또 이 연결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까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단원의 선막을 알리는 오늘 첫 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자를 함께 해주실 우리 김영삼
김용산 대기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산대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 고군분투로 대한민국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거의 폭동해주라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공신화를 만든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140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그 140개 나라 중에서 산업화도 성공을 하고 민주화도 성공을 하고 선진국까지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무슨 헬조선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목적은 한 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였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앞뒤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꽃을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라도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가을에 국가꽃이 한 송이 피듯이 박정희 시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시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중화공업이 한참 건설 도중에 그 결실을 못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2차 석유위기가 왔을 때 대혼란에 빠졌는데 이것을 수습을 해서 한강의 기적을 완성한 시대는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의 시대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하고 그 묶어서 우리는 그 시대를 혁명의 시대였다 라고 이해를 해야만 대한민국의 참다운 역사가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만 외칠 게 아니라 이제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를 묶어서 진짜 근대화 혁명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이런 인식과 발상이 좀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부터 6번에 걸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말씀드리는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화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일은 똑같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바꿔놨던 이 농업국가적인 이 패러다임을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려면 공업화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모든 시스템과 인력과 이런 것들은 공업화를 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3년 동안 한 일이 뭐냐?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밀어버리고 공업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과 법률과 제도와 인력을 재정비해서 밀어붙인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혁명이 가능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가능했겠느냐?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우리가 산업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화 시대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국보위에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위 시절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민원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보에서 무슨 일을 한지를 안 거예요. 야, 이때 다 밀어버리고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와 인력과 기술과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서 밀어붙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IT 산업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혁명의 시대가 아니면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뭐 5.16 한 번만 혁명을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다단계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라는 사람의 5.16이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그 미래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권력을 잡아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군인 입장에서 내가 옷을 벗고 나가가지고 뭔가 선거를 해가지고 집권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육군 소장 출신의 아주 빈농의 아들에 거기다가 6.25 이전에 남노당 전력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을 표를 줘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과정을 잘하냐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혁명을 프로그램을 만든 이성재 씨의 회고록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아니 그 당시에 쿠데타 외에는 무슨 방법이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도 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군복 입고 나가가지고 출마를 하면 이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줄 것 같냐? 안 된다. 그러면은 국가를 근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16을 했다. 첫 번째 5.16의 목표는 그겁니다. 자, 그 당시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이 지성인들이 5.16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냐? 야,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의 아주 정적 중에 정적이었던 장준하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급한 민족적인 현실에서 볼 때 5.16은 정말 불가피한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5.16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인 군사혁명이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다 5.16을 지지했습니다. 장준하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5.16 때 해병대를 이끌고 그 한강을 건넜던 김동화 장군, 김윤군 장군 같은 이 해병대 지휘관들이 증언에 의하면 김포의 해병여단에 함석헌, 장준하 이런 사람들이 이 장교들 그 교육을 위해서 왔대요. 그 4.19 지난 후에 그때 군인들 쫙 앉혀놓고 한 얘기가 지금 나라 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데 군인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다. 일어서라 군인들이요. 다 선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5.16이 없었으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뭐 여러 번 있었죠. 대부분의 언론들도 다 5.16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5월 19일자는 국내의 지지를 받은 구국의 운동이었다. 경향신문,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기성정치인의 부패와 무능의 소치다. 여러분, 경향신문은 캐톨릭계가 발견하던 신문입니다. 캐톨릭계는 장면을 지지했습니다. 장면을 지지하는 캐톨릭이 만든 신문이 경향신문인데 경향신문에서마저 야 이거 안 되겠다. 장면 정부가 이 부패와 무능에 아주
극한이다. 그래서 군인들의 쿠데타는 이건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젊은이들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세대 교체.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권력이라는 거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누지를 못하는 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아이고 젊은이들 이쁘다, 내 권력 내줄게, 이러한 세대 교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권력의 세대 교체는 2번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5.16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5.16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 장군의 나이는 43세, 김종필 나이가 36세. 자, 43세 새파란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뭐 장관이고 뭐고 뭐 다 30년 젊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 김종필 씨가 한일 회담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아주 노련한 그 외무부 장관, 외무대신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오이라가 당시 외무대신이었는데 실례지만 그 김종필 선생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6세입니다. 그랬더니 사카모토 료마가 환생에 온 것 같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는데 1980년에 요 세대가 이제 또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1980년에 신군부가 등장을 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 나이 49세, 노태우 48세, 허화평 44세, 또 20, 30년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냥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에너지를 얻은 겁니다. 자, 1980년 이후에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권력의 세대 교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고인물처럼 계속 우리는 썩고 썩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권력을 어느 누구도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5.16을 환영할 때 격렬하게 자기가 나는 5.16 그때 반대했어 라고 쓴 사람이 바로 이 의식화의 은사라고 하는 이 북한식으로 읽는 교수죠. 리영희 교수라고. 이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 같은 역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썩은 집단의 군대인데 지들이 혁명을 하겠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딨는가. 이참에 우리는 군부 통치에 반대해야 된다. 반대합시다. 이렇게 나섰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네. 제가 그 현역 기자 생활을 할 때 이 리영희 교수가 사실은 그 저의 언론계 그 선배였습니다.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한양대 교수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가 가지고 인터뷰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교수실로 찾아가서 녹음기를 딱 켜놓고 아니 지금 이영희 선생이 얘기하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덜덜덜덜 눈으로 이렇게 손을 덜덜 떠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더니 난 너 쳐다보고 인터뷰 안 해!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은 겁쟁이에요. 여러분 좌익들이 뭐 엄청나게 무슨 뭐 전투적인 뭐 이런 거 같죠? 사실은 완전 겁쟁이에요. 뭐 제가 그 뭐 별도의 그 통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재명 요즘에 밤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 못 자겠어요? 자기가 진죄가 많으니까 아마 리형이랑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냥 확 밀어버리면 제 풀에 잘 빠지니까. 우리 정말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는 왜 5.16을 했을까? 이건 정말 제가 이성재 씨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른 얘기입니다. 야, 우리 제발 국민들에게 밥 좀 먹이자, 밥 좀.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새끼밥이라도 먹이는 게 이게 진정한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밥을 먹이자, 밥을. 이런 거 참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이 뭐 민주화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신은 밥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박정희 같은 이 혁명가들은 밥을 먹이자라고 얘기했고 이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무슨 또 민주주의냐? 투표장 가기 전에 굶어 죽는다. 밥부터 먹이자. 밥을 먹여야 민주주의고 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근대화인데 조국 근대화라는 건 뭐냐? 핵심이 배고픈 국민들에게 새끼 밥을 먹이고 강대국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주장대로 살 수 있는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드는 거다. 비슷한 얘기를 비슷한 시기에 김일성이 됐습니다. 야, 내가 말이야 우리 인민들을 비단 같은 기와집에 비단 옷을 입고 이밤에 고깃국을 먹여줄게. 근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 몇십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만에 하나 정말 태어날 때 어떻게 각도가 한 0.00 몇 도라도 빗나가가지고 서울에서 몇십 킬로 위에 있는 북한으로 만약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 아마 거의 3분의 1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걸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살 빼는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민이 살 빼느라고 쓴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산업 비용이 7조 6천억 원이더라고요.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이고 안 보이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야, 지금 뭐 절차 과정을 따지냐, 일단 살려놓고 보자. 이게 박정희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1967년에 제6대 대선에서 그때 이제 1963년 대선에서도 윤모선하고 붙었고 67년에도 윤모선하고 또 붙었는데 그때 광주에서 유세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밤의 철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세기 살면서 야당 사람들 사고방식은 19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당은 우리가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집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로 먹고 사느냐? 배가 불러야 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지도 못하는 이건 정부가 아니다.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산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 돈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우리 투자를 하자. 이게 한일회담의 출발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 18년을 분석을 해보면 1961년에 5.16 한 번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을 좀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하고 뭔가 얘기를 좀 하려면은 국교가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국교 정상화를 하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국민 중에 한일 수교에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 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다시 6.3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건 제2의 쿠데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찍어 누르고 한일회담을 그냥 강행한 거예요. 이게 제2의 쿠데타입니다. 제2의 5.16이에요. 1972년에 아무리 노력을 해서 경공업 의료공제 산업만 가지고는 국민들 제대로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중화학공업을 해야 되겠는데 중화학공업 하려고 하니까 또 야당이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또 72년에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제3의 5.16이에요. 이렇게 18년에 걸쳐서 3번에 걸친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결과가 뭐냐? 굶어 죽는 나라에서 살 빼느라고 7조 6천억 원을 쓰는 나라가 됐으니, 자, 용어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합헌적인 권력을 무력을 동원해서 정권을 철탈하면 이건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5.16은 뭐냐? 쿠데타예요. 그런데 제1의 5.16, 제2의 5.16, 제3의 5.16을 통해서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혁명적인 변모를 했다. 그래서 박정희는 뭘 얘기하느냐? 혁명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럼 5.16이 뭐냐? 5.16은 쿠데타인데 그 쿠데타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혁명적인 변모를 일으켰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혁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쿠데타의 혁명이라는 거는 한 번에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6.3 사태라는 게 1964년 6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6.3 사태라고 하는데 왜 6.3 사태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63년 10월 윤보선 후보하고 그 대선에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신승을 했습니다. 15만 6천 표 차로 간신히 이겼어요. 이런 식으로 박빙의 승부에서 승리를 하면 어쨌든 뭐 상대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 승자가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나라 유권자들은 이런 걸 승복을 안 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이 붙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표차가 얼마 안 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정말 아주 간당간당한 차이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은요,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요만한 불씨가 터지면 전부 불복하고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유권자들은 조선시대에 이 주자성리학적인 이런 그 전근대적인 요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 우리는 이 사람이 당선된 거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머리 이제 자르고 도포자락 대신 양복 입고 무슨 집신 대신 구두 신고 다닌다 그래서 다 현대화 근대화 된 줄 알죠? 한국인들의 이 유전자 속에는 아직도 공자왈 맹자왈 하는
이런 시대에 이 유전인자가 고스란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풍수 도참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공천 때만 되면은 왜 점쟁이들 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룹니까? 이건 아직도 우리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12월에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취임하자마자 한일국교 수교를 추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당 지도부들은 지금 말이야, 아니 우리는 이 양반 지주 집안 사람들인데 어디서 분발이 가? 근본도 모르는 이 극빈층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저렇게 눈꼴사납게 저런 거 우리 눈뜨고 못 보겠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몰아낼까 하는데 이 정부가 한일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뒤집자. 그래서 불복운동에 나선 게 바로 6.3 사태의 진짜 원인이다.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근대화해야 되는데 근대화할 자금이 없으니 그 자금이 나올 때 일본밖에 없으니 우리가 좀 비록 정말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일본하고 수교를 해서 기술과 자본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누구도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1964년 3월 6일 대일 불효외고 반대특위가 구성됐으니까 박정희 정부 출범한 다음인 12월에 출범했으니까 1, 2, 3 불과 3개월 후에 반정부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파동하고 비교해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5.16이 났을 때, 5.16은 불가피한 혁명이야 라고 얘기했던 장주나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 투쟁에 선봉에 나섰습니다. 15만 표 차로 석패한 윤보선은 이거 말도 안 돼. 민의를 무시한 한일협정이 타결되면 나는 의원직 사퇴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주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 거의 모든 지식인들 다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이 민도라는 게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취임 6개월도 안 된 박정희 대통령의 제2의 맹로 이완용이라고 하면서 퇴진운동을 벌여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참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되냐? 이 국민을. 그러면 국민이 원한다고 그냥 확 때려치고 그냥 돌아가 버릴까? 그냥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6월 3일 날 어떤 상황이기에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18개 대학 만여 명 학생이 청와대와 정부기관 난입을 시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경찰서를 방문하고 그 차량을 탈취해서 시가지를 질주하고 여기서 이제 무기고만 탈취하면은 광주 사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군인들이 경비를 하고 있는 이 중앙청 담을 띄워가지고 중앙청 뒤가 청와대입니다. 군인들하고 난투극을 벌였어요. 그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6월 3일 날 저녁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정보라인을 가동해서
일본이 한국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외화 보유고가 14억 달러였어요. 우리가 요구한 게 뭐 나중에 타결된 게 뭐냐면은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플러스 알파, 그래서 총액 8억 불로 결정이 됐습니다. 8억 불이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14억 불의 절반이 넘는 걸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일본도 정말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한 겁니다. 그 당시 1964년에 우리 한국이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총액의 8배를 요구한 거예요. 일본이 1964년 1년치 대한민국 수출 총액의 8배를 한국에다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일본도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어요. 그런데 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합니까? 그래서 1965년 6월 22일 날 아주 전 국민의 반대를 뚫고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하고 났더니 이제 국회에서 비준하지 말라고 또 데모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한일 수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건 미국의 세계 전략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월남전이 악화돼가지고 통택망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월남에다가 막 그 대규모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공이 1964년에 핵실험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아주 뭐 강력하게 그 도전을 해오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하고 일본을 빨리 하나로 묶어서 소위 말하는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방어진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원수처럼 전하고 있으니 당신들 빨리 좀 수교하시오. 미국이 압력을 넣습니다. 바로 딥 러스크라고 하는 이 미 국무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신 빨리 수교하시오. 일본에다가도 일본 수상 당신들 빨리 수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팔을 비틀어서 사실은 미국이 세계 전략에 의해서 이 두 나라의 수교를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일 양국의 이견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8억 불도 야 일본 외화가도 너 니네 좀 외화 얼마 있어? 우리 14억 달러 있는데요. 한국 너희들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일본이 14억 불밖에 없대. 그래 너희들 송이 표시에 8억 불 줘. 금액까지 미국이 정해줬다. 박정희가 친일 파여서 굴욕적인 금액을 받고 수교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국제전략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이 글로벌 동북아에서 한일 미국을 엮는 이 공산주의의 이 방파제를 만들기 위한 글로벌 전략에 한국이 빠지면 한국은 영원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박정희의 한일 수교는 그야말로 미국의 글로벌 안보 체계에 우리가 편승을 하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한일 수교를 했는지, 그리고 한일 수교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1965년 6월 22일 날. 이게 그 한일 수교 서명을 한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과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는 열등의식부터 없애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건 배우고 지원을 받을 건 받고 기술을 얻을 건 얻고 경험을 얻을 건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왜 계속 먹힌다고 침략당한다고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서 일본을 넘어서자. 오늘날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기업 14개의 매출액을 다 합친 거를 삼성에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이 먹물 지식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희와 이승만, 이병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우월감을 왜 가져보지 못하냐 당신들은.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 일본에서 온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저희 선배에는 일본 특파원이 한 분 계세요. 일본 사람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서울 특파원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큰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본에서요 한국의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 아주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대요. 야, 왜 우리는 왜 이런 거 왜 못하느냐? 특히 한국이 지금 잠수함과 미사일 부분에서 일본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우리 지금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작전 배치되는데 일본은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한국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 이러한 공포감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야, 이 한국이 저 무기를 일본으로 들이대면 우리는 어떡할래? 라는 공포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째째한 인간들은 여기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조영래 변호사 형상에 서 있었는데 조영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태기가 신라를 뿌리고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옆에서 뭐 불을 당겨줬다. 이거를 그 전대 평전에 저 촉판본에 그렇게 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큰일 나니까요. 이러면은 전태를 누군가가 불 붙여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판부터는 고행을 싹 뺀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을 요 앞에다가 무슨 영웅처럼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아이고 서울지방 변호사에도 참 앞으로 앞날이 참 심상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 한일 수교를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이 비준을 막기 위해서 또 총체적인 반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반대에 선봉에 선 사람이 이 박주진이라는 이 양반이 그 당시 연세대 교수였는데 이 양반이 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 누가 또 이 나라 백성을 팔아넘기려 하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알고 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지금 팔려 넘어가려 하는지를. 조국도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 독립국가의 시민 그 감당해야 할 민권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한일 구령 매국협정 일체를 즉각 파기하라. 그 더러운 당국협정의 비준을 즉각 파기하라. 이런 사람이 애국자로 지금 평가받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63세대 분들 여기는 해당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분들은 과거에는 뭘 몰라서 자기네들이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가 살면서 이 한일 수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으로 봤잖아요. 지식인이면 그거 모릅니까? 모르면 바보죠.
다 알았으면 아 그때 내가 참 젊은 혈기로 세상을 좀 잘못 봤구나. 아 그때 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63세대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때서부터 비준을, 국회에서 비준을 반대하라고, 뭐, 박종화, 박두진, 김수영, 박하선 등 문학인,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4월혁명 동지회, 기독교인, 재경대학교수단, 서울시내 학생회장단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국민이 반대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 11명, 변호사협회, 여기도 변호사협회네. 학계, 독립운동가, 기독교계, 경제인, 문인, 법조인, 천도교, 여성계, 유린, 종교인, 청년대표, 예비역 장성 다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반대를 뚫고 박정희라는 사람은 야 내가 좀 국민들 밥 좀 먹이겠다는데 말이야. 너희들 그렇게 내 뜻을 못 알아듣느냐. 너희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투지를 잡아. 비상계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투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수교를 했어요. 야 그리고 나 이제 그 한의회에서 우리 국민들 밥을 좀 먹일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말이야 정 먹으라면 나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다 침을 뱉어. 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어. 그게 내 무덤을 침을 뱉으라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가 높다. 뭐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이 사람들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몰라서 그래요. 자, 이게 누군지 아시죠? 예. 이 사람도 아시죠? 예. 손학규입니다. 이명박, 이재호, 손학규가 63동지의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1964년 9월 20일 날 63동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2월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한일회담을 극력 반대한 이 63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공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63동지회 제6대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63동지회 2011년입니다 이게 63항쟁 47주년을 기념해서 청와대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가비용으로 만찬을 했어요. 자, 그 만찬을 하는 날 언론에 이재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964년 6월 3일은 군이 계엄령을 내려 학생운동을 탄압한 날입니다. 한일회담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학생운동을 탄압했대요.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으로 군이 대학을 점령하고 저는 대학에서 제적과 함께 수배됐습니다.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6.3이 민주항쟁입니까? 학생운동을 군인들이 짓밟았습니까? 한일구룡 매국협정 일체를 즉각 파기하면 그럼 우리는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이명박 시절에 최고 실세라고 정말 주름 잡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민주화운동, 저도 의왕시에 있는 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인가? 거기 이사장인가 앉아있어요. 제가 기관총이 있으면 육삼항쟁이 민주화라고요? 그럼 뭘 위한 민주화였습니까? 63세대 중에 아 정말 내가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정말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젊은 혈기로
내가 정말 시대를 잘못 봤구나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명 봤습니다. 이영일 의원이라고요. 요즘에 뭐 이승만 대통령 보건사업하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정말 철부지였어. 정말 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미안해. 내가 그때 시대를 잘못 봤어. 전 딱 그 한 번 봤어요. 자, 우리가 일본과 수교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자금 들어와 기술 들어와 그 당시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일본이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려면 산업부가 되려면 철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포항제철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유는 철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그런 대규모 정말 철강 공장을 접은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일본 제철에서 아리가 나가오라고 하는 기술 고문을 한 명 보내가지고 이분이 용광로에 그 내화벽돌 만드는 기술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돈도 대줬습니다. 기술도 다 대주니까 그 당시에 신일본 제철에서 야, 그런 기술까지 다 건너주면 한국이 빨리 성장해서 우리를 추월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 이 아리가 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일본이 30년 동안 한국을 식민 지배한 건 사실 아니야. 근데 이 나라가 밥 좀 먹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한국을 좀이라도 도와서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독립국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일본의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의무다. 나 이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고 내 그 욕을 얻어먹은 걸 감수하라 하면서 기술 다 가르쳐줬습니다. 오늘날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홍보관에 가보세요. 그런 아리가 나가오 같은 그런 고마운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들이 우리 기술 줘서 이런 훌륭한 제철 쏘셨다라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없어. 전부 박태준이만 얘기하고 있어요. 박태준이만. 정말 우리는 배은망덕한 국민이 정말 돼야 되는 겁니까? 63세대 사람들 정말 알면서 이런 짓 벌이면 사기꾼이에요. (63세대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진 생각에 100분의 1에도 이해를 했다면 나중에라도 자기네들의 이 잘못된 판단을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다 돌아가시면 어떡하나요, 이거? 이명박 같은 사람이 정신 차리려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표를 의식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제2의 이완용이라는 욕을 얻어가면서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표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야? 본인이 5.16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에게 밥을 먹이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는 부국강변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뭐 선진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우리 힘으로 지키자. 이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혁명적 발상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을 혁명가답게 한 겁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무슨 인기 투표하듯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은 찬성 몇 프로, 반대 몇 프로, 요즘은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무슨 경마 릴레이 하듯이 무슨 지지도 땅 소리 하는데 다 그런 건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런 걸 보고 하느냐. 이런 혁명적 발상으로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석재 씨한테.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목표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석재 씨는 이렇게 알아들었대요. 아, 우리가 앞에서 끌고 국민이 안 끌고 안 가면 발길로 걷어차서라도 목표까지 우리가 데려가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 나라 국민들이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갈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똑똑한 국민들이면 이재명이한테 거의 당선되기 직전까지 표를 줄 수 있었다고 보세요? 최하수 쪽. 자, 그렇게 받아온 그 피 같은 8억불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1976년 12월에 청구자금 백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백서에 보면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그 자금으로 포항제철 건설에 무상 3억 달러 중 10.8%, 11%, 유상 2억 달러 중에서 44.3%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댐 건설 전체 소유 자금을 청구권 자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건설에다가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돈의 70%를 때려박은 거예요. 아마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은, 아, 국민 여러분, 일제시대 때 피해받은 사람들 동상수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아, 어떤 피해를 받았습니까? 아, 나 위안부 갔다 왔어. 위안부 1억. 징용 1억 해가지고 생활자금으로 다 써버렸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점령을 했던 몇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디다가 썼나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리조트 시설을 짓는 데 썼더라고요. 베트남 호텔 짓는 데 썼더라고요. 우리는 철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는데 70%를 썼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한국의 차이가요. 만약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당선을 위해서 포퓰리즘에 미친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지도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훈련된 인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했어요. 모든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족한 사회에서 뭔가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원래는 민간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민간 기업이 아직까지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재원을 분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끌어가요. 그리고 실제 일의 집행은 기업들이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어디서 썼느냐? 바로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어가지고 만주국에서 이런 걸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만주국이 막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하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패전 후에 일본 전후국에 썼습니다. 박정희가 만주에서 신경국어학교를 나왔죠. 보니까 이 국가 발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일본에 가서 일본 육사 다니면서 이게 만주에서 하는 거 여기서 그대로 하는 거네. 그럼 나도 나중에 내가 지도자가 되면 검증된 걸 해야 되는구나. 그때 체험한 거를 배워가지고 한국에서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용한 게 뭐예요?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00억 개. 이름도 비슷해. 방법도 비슷해. 만주에서는 제일 산업의 꼭대기에다 올리는 게 뭐냐? 제철입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산업의 최정점에다 올리는 게 뭐예요? 포항제철. 그래서 포항제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민간 부분과 시장을 이끄는 이런 걸 궤도자본주의 혹은 발전국가 체제 혹은 뭐 국가혁신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까 손상대 선생님 용어에 의하면 이 빨갱이들은 이런 걸 개발 독재네. 빨간 것도 어떻게 그냥 발전국가 체제는 미국이나 영국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앞장서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거를 받아서 하고, 이런 체제로 가다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오면서, 야, 이제 국가가 이렇게 이끄는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민간에게 이 주도권을 넘겨주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서부터는 우리가 뭐 안정화, 개방화, 뭐 방식이 좀 바뀌지만, 어쨌든 박정희 시대까지는 이 발전국가 체제를 통해서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과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우리가 근대화를 성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가 이 시행했던 아주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방식이 뭐냐면은 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성공시키기 이전까지 이 지구상에 이 방식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장을 져서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로 수출해서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뭐 석유도 사고 가스도 사고 원자재도 사가지고 공장을 계속 돌려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공장 지려고 하니까 공장 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이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은 대한민국이 이거를 채택해서 성공시키기 이전까지 이 지구상에서 이런 전략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걸 성공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걸 그대로 갖다가 따라서 베꼈습니까? 등소평이가 갖다 베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뭐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한 거는요, 대한민국이 사용해서 성공한 전략이란 전략은 전부 갖다가 카피를 했어요. 오늘날 중국의 발전은 한국의 덕입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어떤 면에서 보는 박정희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등소평이 먼저 부자가 되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보다는 도시를 먼저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뭐 호남보다는 영남을 먼저 발전시켰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해안가부터 먼저 발전을 해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전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좀 면이 안 서니까 이름을 먼저 부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선부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정책과 전략은 박정희 거 그대로 갖다 베끼고요. 자기네들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우리 발전을 있잖아. 그 박정희 전략 그대로 베낀 거거든. 한국한테 고마워라고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이 다 써요. 우리만 그걸 인정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누구야 박태준 뭐 이런 이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었던 사람들 전부 자가용 비행기로 모셔다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중국이 성공했어요. 중국은 한국에 그냥 공으로 그냥 우리 전략을 갖다가 써먹는 겁니다. 전 세계 발전하려고 하는 나라는 다 우리 모델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왜 우리가 펜조선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할 때 그러면은 지식인이나 언론인이나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 잘한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먹고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물고 뜯고 반대하고 뭐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그냥 들어놓고 반대하고 뭐 다 아시잖아요. 뭐 부자들이 뭐 놀러 가기 위해서 만든 길이니 뭐니 뭐 고속도로 만들면 일본 자본만 좋은 일 한다 뭐 기타 등등 뭐 제철 산업은 인구 1억 명이 안 되는 후진국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등 뭐 하는 등 뭐 다 반대를 하고 한국의 지식인만 반대한 게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지식인,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발전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자기네들 시장 뺏길까봐. 야, 니네는 막 인구 1억이 안 되는데 무슨 니네 기술 있어? 돈 있어? 맨날 우리한테 빌려다가고 공장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다 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말 듣고 안 했으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지금 농사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이 사람이 유진 블랙이라고 하는 세계은행 총재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이제 다 설계를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좀 지려고 하니까 세계은행에서 좀 싼 이자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요청을 했더니 유진 블랙이라는 사람이 세계은행 IMF 연차 총회에서 아주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아니 요즘에 세계은행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나라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한다. 아니 한국을 보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가 3만 5천 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냐. 이거 아마 우리가 돈 빌려주면 전부 정치자금으로 삐까치려고 하는 것 같다. 둘째, 이런 사람들이 꼭 제철소를 짓는다고 한다. 무슨 놈의 제철소가 필요하냐.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선진국 거 사다 쓰면 되지. 셋째,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자기의 우상화를 위해서 동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더라.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 세 가지를 하는 나라에게는 돈을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인터넷을 가서 유진 블랙 세계은행 총재 치시면 요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빌려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 돈 없으니까 짓지 말자 이게 아니죠. 우리가 경부속도로 무슨 돈을 줬습니까? 월남전에 한국군이 가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을 달러를 한국 정부가 다 가져가고 군인들에게는 원화로 줬어요. 그 돈으로 진 겁니다. 그 돈으로. 돈도 모자라가지고 일본에서 받아온 그 돈으로 합쳐서 진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딱 건설되고 나니까 한국이 경제성장이 막 놀라울 정도로 막 그 일취월장하니까 세계은행에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세계은행 전문가 20명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봐라. 조사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영향을 크게 주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한국에서 고속도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진 다음에 뭘 했습니까?
호남고속도로 만들었죠. 영동고속도로 만들었죠. 구마고속도로 만들었죠. 박정희 시절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준공 기공이에요. 그래서 호남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질 때는 세계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줄 줄 알고 다른 그 방법을 동원해서 고속도로를 지려고 했는데 세계은행이 야 우리 돈 갖다 써 그래가지고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부터는 세계은행의 차관을 받아줍니다. 세계 전문가들의 생각을 우리가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막 발전을 하는 과정에 이 경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그 와중에 1971년에 대선에 나온 이 김모호라는 사람은 이 사람 저는 이름도 거론하기가 좀 꺼죽지근해요. 대중경제론이래요. 대중경제론의 핵심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반대를 주장한 겁니다. 수출이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가야 된대요. 대외교육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해야 된대요. 공업을 다 팽개치고 농업으로 가야 된대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중경제론의 핵심입니다. 김대중이 주장한 그 경제방법론은 북한과 유고슬라비아가 썼다가 나라를 완전히 거덜낸 내포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이가 당선됐으면 우리나라 지금쯤 북한이 되지 않았을까요? (72년) 선거에서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이 1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중화공업 시대에 막을 올리고 한강변의 기적을 4대강에 재현시킬 것이며 수출입국의 물결을 5대강에 일으키고 농어촌을 근대화해서 우리나라를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놓고야 말 것이다. 김대중이가 얘기한 대중경제론을 발길로 걷어차버립니다. 그리고 중화공업을 해야 되겠다. 중화공업은 그 당시 우리의 여러 가지 산업 여건으로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중화공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정부 이제 미국 철수할 테니까 니네가 지켜. 그래서 급히 이제 항토일국을 만들었는데 아니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무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무기를 개발했어요. 국산 무기를. 근데 이걸 양산을 하려면은 철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 무기를 만드는 철은 특수광철이 필요한데 특수광철은 고사하고 뭐 철을 만드는 제철소마저 뭐 없으니 그래서 중화공업을 할 수 없이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때 중화공업을 시작한 거는 김일성이가 계속 남침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막으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중화공업의 1등 공신은 사실은 김일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화공업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100억 불 이상의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 100억 불은 고사하고 뭐 몇억 불도 없어도 쩔쩔매는데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 계열을 통해 가지고 임기를 늘려놨는데 그 늘려난 임기가 75년이면 끝나요. 중화공업을 열심히 해봤자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보면은 그 대중경제를 외치는 뭐 이재명한테 지지보내는 거랑 똑같죠. 김대중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사람이 당선되면 중화공업은 짓다 말고 고철덩어리로 만들 거고 수출 주도이고 나가는 거 다 때려치고 뭐 내수용 뭐 공업을 다 때려치고 농사를 짓자 그러니까 아마 전국이 아주
똥구린 대로 다 뒤덮일 것이다. 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75년에 나 이게 끝나니까 아이고 나라는 난 모르겠어. 이제 니네 알아서 해. 그리고 퇴임을 해서 안락한 노후 생활을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화학법을 완성시켜서 내가 처음에 혁명을 할 때 약속을 한 정말 전 국민이 새끼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살을 빼는 나라를 만들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누구예요? 박정희는 혁명가예요. 그래서 혁명가다운 선택을 한 게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을 왜 했느냐? 중화학법을 하기 위해서 했다. 10월 유신이라는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임기 이런 거 구애받지 말자. 나 임기고 나발이나 뭐 모르겠어. 나 중화학법을 내가 끝내놓고 죽을 거야. 그게 10월 유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964년에 6.3 사태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빨갱이 이 학자들은 야, 이거 박정희의 이 권력을, 박정희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 그건 맞아요. 왜 늘리려고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임기를 늘리려고 했어? 그래서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니 나중에 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청와대에 보니까 뭐 파리채가 있고 선풍기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전기 돌아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에어컨도 안 켜고 산 사람인데 뭘 하려고 했느냐? 중화학공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화학공업을 원실히 해가지고 중화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년 40%에서 79년 55%. 수출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년 13.7에서 79년에 37.7%.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그냥 우리 누이들이 그냥 밤잠 앉아가면서 재봉틀을 해가지고 뭐 와이셔츠, 블라우스 팔던 나라에서 이제는 배 만들어 팔고 비행기 만들어서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파는 나라로 변모시킨 거예요. 이게 안 했으면 아직까지 우리 봉제만두 만들어가지고 우리 누이와 어머니들의 이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1월 12일 날 중화공업화를 선언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월 유신은 5.16과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유신은 제3의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냐? 근대화 혁명이다. 그리고 이 중화공업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오원철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화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박정희는 자기 임기를 누리기 위해서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월 유신 통해서 중화공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가 북한보다 뒤져 있었던 군격을 1972년부터 추월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2014년 통계를 보면 국민 총소득이 북한의 21배에 달합니다. 이제는 남한 북한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국력 격차가 났어요. 하지만 1972년 이전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일본이 북한에다가 전해온 그 중화시설 덕분에 1960년대 말까지
아시아에서 북한은 일본에 이어서 제2의 공업국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61년 5.16이 일어났을 때 IBRD 통계에 의하면 한국 1인당 소득 82불, 북한 320불. 우리보다 무려 4배 잘 살던 나라가 중화공업을 우리가 성공시키는 바람에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자, 박정희는 그러면은 어떠한 그 일을 했느냐? 박정희라는 사람은 선진국이나 국제원조기구나 전문가들의 정책 지원 이런 걸 사절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의 실정도 오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야,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시절의 경제 발전은 서구의 학자들의 이론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써서 성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서구 경제학자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안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서구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을 연구를 안 하면 이 발전 경제학 학자들은 그 학위를 못 따는데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서구의 이 학자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한 나라들은 다 쫄딱 망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그 제철소 지금 큰일 나. 그래서 안 질 거예요. 안 지고 나니까 농업국가가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아주 그런 전형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다 쟤네들은 뭐 무시하고 지네 맘대로 했다. 그래서 한국의 성공 요인은 서구의 이 학자들이 하는 대로 안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써놨어요. 그거를 청개구리 전략이다. 그래서 청개구리 성공신화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한국이 어떤 전략을 썼는지를 이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인데 오다 노부나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 있던 사람인데 백성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통치의 최고 덕목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배고픈 국민에게 밥을 먹여라.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비슷하죠? 김정은가요? 2022년에 쌀밥에 고기 굽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지금 몇십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는 마차하고 지게가 다니던 나라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변모시켰느냐? 바로 비행기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를 우리가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F5 제공호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포니 자동차를 이 시대에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드골 대통령인데 드골 대통령도 프랑스 국민들한테 어지간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프랑스를 아주 뭐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드골인데 드골도 이제 국민들이 하도 그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풀만 내려다보는 속대다.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드골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하고 있는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열받아가는 나중에
그냥 하야하고 시골로 가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터키의 이 북부로 추앙받는 나세르라는, 이게 저기 이집트의 나세르고, 이 사람이 터키의 국부라고 하는 케말 파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니까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에서 750회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49.6%가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실패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이 1900년대 이후에 일어난 쿠데타 중에 진짜 성공한 쿠데타를 꼽는다면 바로 이집트의 나세르 쿠데타, 그 다음에 터키의 케말 파샤 쿠데타, 그리고 박정희의 5.16 쿠데타, 세 개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집트하고 터키는 왕정을 정복하고 공화정을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근대화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에 성공을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쿠데타는 뭐냐? 박정희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일을 얘기하시는 분은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짧은 기간에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이 북한을 압도한 거는 물론이고 지금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있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만 인정을 하네요. 그래서 저 경희대 교수가 있던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의 임마누엘 페트라이시 교수는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책에서 아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추앙을 하는데 그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네를 헬조선이라고 헐뜯으면서 아직까지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책까지 있었죠. 이 사람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의 아주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박정희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정희 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지만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한국을 다원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을 창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했다. 다시 얘기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상 작동을 하려면 아무 데서나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서구의 학자들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너희들 받아들여 이렇게 가서 이것만 이식해주면 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나라 실패 저 나라 실패 다 실패했습니다. 오로지 한국 정도만 성공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이 로버트 달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미국의 이 민주주의를 연구한 석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민주주의의 이론 이런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의 이 연구에 의하면 야 미국도 정말 크게 실수했다. 제도나 이런 것만 갖다 안기면 다 이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 서구가 얘기하는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무 데서나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명백한 조건이 있어야 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첫째, 1인당 4,000달러 내지 7,000달러 정도의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이 먹고 살아야 중산층도 만들어지니까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적인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지 못한다. 둘째, 탄탄한 중산층이 만들어져야 된다. 셋째, 이 중산층들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민주 시민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완비가 되어야 작동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기준에 충족시키는 시점에 언제 도달했을까요? 1987년에서 88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바로 87년에 6.29 선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행해 것은 로버트 다리에 의한 그 이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승만 시절 1인당 50불, 60불이었어요. 박정희 시절 82불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1,000몇백 불에서 끝났어요. 전두환 시기 노태우 정부 막 시작하는 87년에 가서 우리 겨우 4,000불 넘어요.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은 독재만 한 시절이냐? 그게 아닌 거죠.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물적 조건을 건설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요즘은 독재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능케 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건설하기 위한 권위주의 통치 시대였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5.16과 6.3과 10월 유신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일정 정도 요구하는 조건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중산층을 육성을 해서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런 물적 토대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사람은 혁명가다. 그 언론인 최석채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초법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혁명가에게 민주주의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비난은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니다. 야, 이 사람이 혁명가인데 혁명가를 어떻게 포퓰리스트 정치가의 잣대로 이 사람을 지느냐. 박정희는 혁명가로 예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북한이고 이게 남한입니다. 여기 보세요. 북한이 앞서 있었죠. 1972년 다시 말씀드리면 중화공업이 막 시작되던 그 시점에 우리가 북한을 추월을 해서 이 어마무시한 이러한 차이를 벌려낸 결정적인 동력원을 만들어낸 시대가 바로 박정희 18년이었다. 우리 시대를 독재 시대가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가 가능했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가 있었기에 전두환 시대에 IT 혁명이 가능했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고 의료보험 제도도 만들어주고 개혁도 하고 IT가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오늘과 같은 이 시대로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는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혜원 교수께서 급히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갔더니 이혜원 선생이 비장한 목소리로 이 빨갱이들의 이 역사난동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 급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안에 빨리 이 역사 난동을 제압할 수 있는 이론서를 빨리 만들자. 만드는 다음에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역사 난동을 우리가 진압할 수 있는 시민군을 모집을 하자.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전국을 돌면서 좌익 역사난동을 제압할 수 있는 시민군 양성을 시작하자. 그래서 뭐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 필자한 사람으로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교수, 유석춘 교수, 저하고 조익종 박사하고 이우연 박사 5명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초부터 이제 이 우리가 좌익들, 이 빨갱이들의 가장 취약점이 어디냐? 역사를 전부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이 좌익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공격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좌익들이 얼마나 거짓과 허위와 위선 선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 국민에게 폭로를 해서 진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책을 열심히 읽고 시민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고 앞으로 이제 5번의 이제 강의가 더 남았는데,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박정희 시대의 핵심 본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늘 강의할 때마다 좀 어렵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런 그 자료와 도표 이런 걸 집어넣은 PPT를 만들어서 계속 뭐 방송을 할 때도 띄워놓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한국인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그 읽을 수 있는 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 핵심들을 여기 이렇게 전부, 이건 전부 이 주가 달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다가 줄을 다 일일이 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엑기스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집에서 자녀들부터 가르치세요. 또 동료들부터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런 교육 자료로 쓰라고 제가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좀 어떻게 안 되느냐? 안 되기는 제가 다 공개를 했는데 이거마저 안 보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식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좌익들은 손상대 선생님 말씀해요. 빨갱이들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우리보다 더 치열한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밤마다 야학을 하고 뭐 농촌 봉사활동을 빙자한 의식화운동을 몇십 년을 해서 지금 이 사회를 이 빨갱이 파도로 만드는데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뒤집으려면 저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책이 없고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 깨닫지 마시고 주위분들에게 퍼뜨리셔야 돼요. 저 빨갱이들이 아주 성공한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 말하자면 농활이고 야학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야학 열심히 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의 힘이 있어요. 쟤네들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 어떤 시민 활동에, 시민군 활동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김영삼
대기자님에게 일단 구미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흔쾌히 또 응해 주셨고 이번 6회에 걸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뭐 저보다는 한 대여섯 살 많아 보이시지만 세대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말 공부를 하세요. 정말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1회가 시작이지만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그리고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내보낼 교육이었고 손상대 TV를 통해서 이원 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버퍼링이 심해서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다시 동영상에 올려놓을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손상대 TV는 아마 오늘 올리면 거기는 아마 이번 주말께에 아마 올리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오늘 강의가 어떠셨습니까? 훌륭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2018년도에 그때 고교연합 그때 당시 이제 애국동지회 그분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당신들만 나오시? 이거 저는 극존칭입니다. 당신의 표현은 왜 당신들만 나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분과 남편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장소 변경된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집회든 세미나든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누군가를 모시고 왔을 때 이런 데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김용삼 대기자님의 강의는 여러분들 손자 손주를 데리고 오든 아내 가족분들을 데리고 오든 절대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강의가 되리라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2회에는 좀 더 많은 분들과 여러분들이 김용삼 대기자님의 역할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위치해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누군가 담론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그것만 듣고 흘러내려서 누군가는 초록불의 그 신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역할을 해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2회는 오늘 정말 여기 이제 저희가 급하게 잡아두고 2회 빨리 장소를 여기를 픽스를 하든 이 자리를 픽스를 하든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공유를 해보시고 개별적으로 저희 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어제 다 드렸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서대문으로 가셨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하고 해서 저희가 각 유튜브 대표님들에게 부탁드려서 이제 장소를 확정을 하고 또는 지금 그 전화번호 주신 분들 그분에게도 제가 연락드리고 또 저희 자유로운 호흡당 공지를 통해서도 하도록 할 테니 오늘 저희가 좀 시행착오를 겪고 또 했던 부분에서 번거롭게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 2회 이 아카데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 잘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삼 화이팅!